문제 있거든요. 2학년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오늘 이제 순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냐면 제가 먼저 이제 PPT 발표를 다 드릴 거고요. 두 분의 우리 학생들 담당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들어오셔서 직접 성적표하고 성적표 두 가지입니다. 수능 성적표하고 탭스 성적표 두 가지를 놓고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될 거고 중간에 PPT 중간에는 저희 그 제자들이자 지금 고등부 테스트룸에서 열심히 조교 일을 하고 있는 공부 잘하는 선배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캡스반에 저희 학원에 있었고, 그러니까 지금 이 학생들의 바로 본격적인 어떤 선배들인 거죠. 그 학생들이 지금은 대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공부를 했고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직접 동영상 통해서 이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입시 정책이 많이 어려워져서 좀 고민이실 것 같아요. 왜 어려운지 구체적인 얘기를 좀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순하게 원서 쓰고 그냥 합격하는 간단한 과정이 아니고요.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는 것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시가 66에서 70%까지가 우리 수시로 우리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어요. 점점 퍼센테이지는 더 늘고 있고요. 그 다음 수시 전형 중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논술 전형의 경쟁률이 150대 1이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경쟁률을 해마다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이제 수시에서는 특권 선발과 일반 선발로 내용이 나눠진다는 것입니다. 이쯤 되시니까 좀 헷갈리시죠? 우선은 또 뭐고 일반은 뭔지 갑자기 용어가 툭툭 튀어나오니까 좀 헷갈리실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더 생소한 용어, 약간 우리를 겁주기 위한 용어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입학사정과 전형이라는 전형도 있습니다. 또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내용이 뭐냐면 수능에서 최저학력을 만족시켜라. 그러고 나서 논술을 보겠다. 그러고 나서 입사제로 보겠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 중요한 수능에 있어서의 최저학력을 만족시켜야 되는 내용까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학에서 한 학교, 한 학과에서 학생을 선발할 때에도 이 위와 같은 전형만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선발, 지역균 등 사회배려와 같은 이런 내용들로 학생을 또 선발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막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세요. 특히 일반고 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능이 더 중요하냐 아니면 내신이 더 중요하냐 이제 아주 근본적으로는 여기까지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정말 유감스럽게도 여기까지의 고민은 누구냐? 서연고, 서성환이까지 대학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에 한해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서울시내 소재대학 중에서도 숙명여대 이하의 대학, 물론 여대지만 그 정도 레벨의 이하 대학에서는 우선 선발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서울시내 우수한 8개 대학 이상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런 용어들이 중간에 굉장히 숙제처럼 들리시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조금 난감하신 부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앉아 계신 학부모님들께서 학력고사 세대들 맞으시죠? 확신하는데 제가 왜냐하면 수능 1세대거든요. 제가 수능을 처음 봤던 세대였고요. 그 윗때부터는 다 이제 학력고사로 대입을 치르셨던 아마 세대셨을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치르셨나요? 저희 오빠가 있었어요. 기억하는데 그 학교에 가서 지원을 하셨죠. 그래서 대학에 시험을 보셨고 국어 시험 뒤에 한문 시험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학생을 대학에서 선발할 때는 1등부터 10등까지 100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성적 순으로 학생을 선발을 했고 대입 치르실 때 배치표 있으셨죠? 이렇게 딱 접어가지고 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가 가야 될 때야 이제 이렇게 상담을 받으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는 학력고사로 대입을 치르셨지만 지금의 메커니즘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래야 조금 더 시간도 노력도 많이 좀 필요하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옛날처럼 순위를 매기는 것이 이제 성적 순으로만 진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처음 얘기를 드리는 것은 95년도가 아니라 94년도죠. 제가 재수를 해서 9학번이고 안 그러면 94학번이었는데 그때부터 수능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9학년도라고 하는 획기적인 선이 한번 그어지는데 이때가 언제냐면요.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권한이 교가부가 아닌 대교협으로 넘어갔던 해가 바로 2009년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됐냐면 수능이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도 보시면요. 2008년도 모의고사까지는 상당히 쉬워요. 그래서 저희도 그 이상의 어떤 연도의 기출문제들은 다루지를 않습니다. 시중에 서점에 가보셔도
2009년도 이후에 모의고사가 쓸만하지 그 전까지의 모든 내용들은 너무나 쉽고 너무나 허접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지금 2013년도가 되니까 또 수능이 바뀌었습니다. 일단은 국어, 영어, 수학 주요 과목이 A형과 B형으로 난이도에 따라서 어려운 유형을 B형이라고 하고요. 쉬운 유형을 A형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이렇게 두 영역에 있어서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수능으로 바뀌었구나. 여기까지는 이런 내용인데요. 실제로 대학에서 뽑는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전에는 1등부터 10등까지 순위를 매겨서 서울대, 연대, 고대, 이대, 서강대 뽑았다고 한다면 지금은요. 성적 우수자로 예를 들어 2명을 뽑고요. 그리고 성적과 논술 잘하는 애를 2명을 뽑습니다. 자, 그리고 면접을 통해서 2명을 뽑고요. 특별 전형으로 2명을 뽑고 사회배려 대상자, 지역균 등으로 통해서 1대1로 이렇게 뽑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서연고, 서정환이까지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역균형이라는 게 모든 대학에서 이렇게 학생 선발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학부모님들 뷰는 어떠실까요? 여기에 집중이 되어 있으신 거죠. 그렇죠? 성적 우수. 그러니까 국영수를 열심히 해야 돼. 이거는 이제 이쪽에만 너무나 포커스를 맞추신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의 변화를 굉장히 냉정하고 조금 첨예하게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70만 명의 학생들이 입시를 치른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 중에 정시로 대학을 합격한 학생들이 21만 명. 그리고 수시 전형 중에서도 내신이 굉장히 좋아서 학생부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이 14만 명, 입학사정관으로 가는 학생들 10만 명, 논술이 19만 명, 특기자가 66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셨던 뷰로는 어떠신가요?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성적 순으로 이렇게 뽑게 됐던 학력고사 시절에는 여기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수치를 차지했던 것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정시는 보통 수능을 가서 보고요. 사정관이나 논술 특기자도 굉장히 많은 어떤 파운드를 차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더 보기 쉽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정시가 제일 많네요. 30% 지금 현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수시 논술이 27%로 그 다음 순위를 말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시의 학생부가 20%고 14%는 수시의 사정관제도 9%는 또 수시 특기자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그런데 참 재밌게도 이 경쟁률을 좀 보실까요? 정시는 10대 1이라는 경쟁률이에요. 보면. 그리고 엄청난 경쟁률 수시 논술을 보시면 우선 선발에서는 3대 1 정도인데 일반 선발이라는 선발로 뽑게 되면 아까 보셨던 것처럼 150대 1로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150대 1이라는 걸로 뽑히면 걔가 저는 좀 이것도 정상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뽑히는 애도. 괴물 같은 존재? 좀 너무나 특별한 존재인 거죠.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대부분 학생들은 정시와 수시 논술의 일반 선발을 많이 지원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수시 학생부 전형은 5대1, 수시 사정관은 지금 현재 3대1, 경쟁률이 상당히 낮은 상태인데 왜 이렇게 몰릴까요? 왜 이렇게 몰리는 것 같으세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조건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력고사를 치르셨던 학부모님께서는 얘한테 국영수를 열심히 해라 이제 이렇게만 고3 내내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시다 보니까 애가 가지고 있는 조건은 만족스러운 게 정시 아니면 제일 만만한 일반 선발 논술로 가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머지 것들은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논술은 그때 가서 그냥 보는 거예요. 자기가 준비가 됐든 안 됐든 간에 볼 수 있는 거니까 아이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고 대부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지원을 하니까 경쟁률이 진짜 말도 안 되게 150대 1 정도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굉장히 바뀌었다는 걸 아마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수시에서는 지금 현재 6번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제한을 두고 있고요. 만약에 수시에서 낙방을 하게 되면 정시에서 가나다군 3번을 지원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6번의 학생들이 지원을 원서를 쓰게 돼요. 6개 학교, 6개 학과를 쓰게 되겠죠? 자, 그 중에서 만약에 우리 학부모님들이 지금 원하시는 학력고사의 어떤 뷰로서 바라봤을 때 국영수가 1등급이 다 나온다. 이걸 원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만약에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 이 아이가 갈 수 있는 전형은 어떻게 되느냐? 정시로 일단 써볼만 하고요. 수능이 잘 나왔으니까. 그리고 논술에서 우선 선발, 아까 우선 선발 보시면 한 3대 1 정도의 경쟁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이 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학생이 자기가 저 우선 선발로 지원합니다. 혹은 저는 일반 선발입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학생은 예를 들어 연대 경영학과에 수시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능을 보죠. 논술을 쓴 다음에. 그런데 얘가 수능을 너무 잘 봐갖고 국영수 합이 다 1등급이 나온 거예요. 111 기가 막힌 등급이 나왔겠죠. 그러면 얘는 자동적으로 학교에서는 우선 선발 대상자로 이렇게 추리게 돼요. 그럼 걔네들의 경쟁률은 3대1밖에 안 되겠죠. 왜냐면 111이 이게 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 우선 선발 기준은 뭐냐면 이렇게까지는 아니고요. 4과목 중에 2과목이 2등급이면 돼. 이런 조건이에요. 조금 더 널널해진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쟁률이 150대 1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따라서 국영수 합이 1등급인 이런 스펙만 갖고 있는 학생이 갈 수 있는 전형은 일단은 전시와 논술의 우선 선발이죠. 뭐 좋죠.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학생이 최저학력을 맞췄어요. 말씀드리다 보니까 112까지는 아니고요. 예를 들어 2과목 정도를 2등급으로 만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나름대로 준비를 한 거예요. 고1 때부터 2학년 이렇게 쭉쭉쭉 준비를 나름대로 해서 자료를 좀 가지고 있었고 증빙자료, 스펙 뭐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러면 얘가 갈 수 있는 전형은 일단 정시와 논술의 우선 선발이나 일반 선발 전형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발이 다 111의 학교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갈 수가 있겠죠. 비교과를 준비를 했으니까. 자,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탭스가 어느 정도 점수가 나와요. 예를 들어 문과 같은 경우는 점수 상당히 높아야 되겠죠. 900점 넘어야 되는 거고요. 또 이제 이과 같은 경우는 700점대를 넘어가면 된다. 이제 이런 식의 약간 두리뭉실한 기준이 있지만 아무튼 학생이 탭스를 잘하고 또 전국 경시대회 예를 들어 성균관대 영어 경시대회라든가 외대에서 하는 IET라든가 이런 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에 어떤 성취가 있었다. 얘가 이것만 있을까요? 설마? 얘가 이 정도 되면 영어는 벌써 1등급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보통 이런 아이들은 국어도 조금 잘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조금 더 늘어납니다. 정시에서 일단 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수능이 어느 정도 나왔을 거로 예측이 되는 학생이고 그리고 논술에서 우선 선발, 일반 선발 갈 수 있고 입사제 갈 수 있고 영어 특기자로서 특기자 전형도 한번 노려볼 만하다는 내용이 되겠죠. 점점 많아지네요. 갈 수 있는 전형이. 마지막으로는 영어 면접과 에세이를 준비한 학생을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잠시 뒤에 제가 동영상 보여드린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이걸로 대학을 갔어요. 지금 성대 글로벌 경영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고 거기는 4년 내내 전액 장학금을 받더라고요. 집 한 채 사준 거죠. 부모님한테. 진짜. 예,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일단 정시와 논술 우선 일반, 입사제, 특기자 전형, 글로벌 전형으로도 대학을 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선배는 이제 토익이 만점이 나왔고요. 근데 토익만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토익을 보는 마지막 세대였어요, 저 친구가. 요즘에는 토플과 탭스 두 가지, 투탑이라 그래서 두 가지의 탭스 점수, 토플 점수를 요하고 마지막에는 영어 면접과 에세이 이렇게 인터뷰를 진행을 함으로써 학생을 선발하게 되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만 해갖고는 별로 경우의 수가 많지가 않고 참으로 어려운 문을 두드리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자, 여기서 좀 뷰를 이쪽으로 조금 많이 확대를 하셔서 보시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지만 아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선발은 지금 서성한이 정도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대부분 언수의 합이 3 혹은 4 아니면 5까지를 이렇게 되게 높은 점수를 요구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의 고려대 서울 캠퍼스를 한번 보여드리면요. 인문사회계열 같은 경우는 국영수가 이제 B형, A형, B형 이것은 이제 난이도별로 학생들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를 비롯한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대학도 모두가 다 어려운 BBB형을 선택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에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과에 지금 진학을 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영어랑 수학은 어려운 B형을 선택을 하고요. 좋은 대학도 가려면. 그리고 국어는 A형을 선택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국영수 사탐 중 2개 과목 영영의 등급합이 3 이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다 1등급 받으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자,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등급의 합이 4 이내라고 했으니까 한 등급 정도는 하나 정도는 2등급이 나와도 허용을 하겠다. 이게 우선 선발의 기준입니다. 말이 쉽지
1등급 2개 찍고 2등급 하나 맞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저희 학원에서도 나올까 말까 하죠. 은평구에서도 전교에서 2명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이런 등급은. 일단은 이런 식의 어떤 기준이 있으니 참고자료 보시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는 게 시간 관계상 좋으실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은 도대체 어느 정도 포션으로 아이들을 뽑게 되느냐, 일반적인 대학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 일반 전형에서는요, 우선 선발을 훨씬 더 많이 뽑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서연고, 서성안이 중경 외 시까지를 보셨을 때 그 대학에서는 우선 선발을 더 많은 학생들을 뽑게 돼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중복 지원하잖아요. 6번을. 그랬을 때 뭐 2개 붙은 애들도 있을 거고 3개 붙은 애들도 있을 거고, 제가 아는 학생은 6개를 다 동시에 붙은 학생도 있었습니다. 근데 당연히 먼저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선 선발 기준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먼저 뽑고 나머지 학생들을 일반 선발로 뽑겠다는 의지가 아주 뚜렷한 것이죠. 그래서 우선 선발은 점점 더 확대되고 있고요. 무려 70% 가깝게 수시에서는 우선 선발을 요구하는 학교들이 늡니다. 이제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요즘 보시면은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 요즘 망가져가지고 우선 선발 이제 40%만 뽑고요. 그 다음에 일반 선발 60% 뽑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서강대가 좀 많이 올라갔고요. 성균관대랑 이대가 좀 많이 내려가는 것들을 좀 보게 되죠. 입시적인 사실이고. 예. 그리고 이 아래 표시는 지금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건데요. 아까 처음에 제가 이제 뭐 퀘스천 딱 드리고서 내신이 중요하냐, 수능이 중요하냐,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처음부터 딱 선을 그어서 말씀드린 것은 서울시내 주요 8개 대학교 아니면 15개 대학을 지원한다는 그 선 안에, 그러니까 동건, 홍숙도 빼겠습니다. 그러니까 서연고, 서성안이 여기까지를 보셨을 때는 내신의 어떤 등급 간의 점수 차이를 보게 되시는데, 이거를 유식한 말로 이런 얘기를 쓰죠. 학생부 실질 반영 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논술로, 예를 들어 우리 순재가 이제 뭐 시립대학교에 논술 전형으로 지원을 했어요. 지원을 했는데 학생부를 200점을 보고 논술을 800점을 본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점 만점이라는 것이죠. 그럼 얘는 이제 내신이 한 200점 들어가고요. 만점으로 만든다 그러면. 그리고 논술 점수에서 이제 표기가 돼서 800점으로 환산을 해서 마지막 최저를 한번 딱 걸 거예요.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는 2등급 2개 갖고 와. 이제 이런 등급을 주는데, 이걸 딱 보시니까 이제 아버님께서 생각하시는 거죠. 내신이 되게 중요하네. 200점이나 들어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시립대 정도의 지금 1등급 내신과 2등급의 점수 차이는 1000점 만점에서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1등급, 내신 1등급과 내신 2등급 차이가요. 그리고 이제 2등급과 3등급 차이도 2점 나오고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러나 5등급과 6등급의 차이는 12점 정도의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게 다 달라요. 자기네들이 내신을 얘네들을 갖다가 어떻게 매길지는 등급 간마다 다르고 학교마다 다르고 그걸 다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굉장히 좀 얻기가 좀 어려운 내용인 거죠.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이라는 게. 그래서 외고를 다니고 있는 학생이 예를 들어 내신이 한 6등급이에요. 얘는 그 동안에 못 가나요?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실질 반영 비율이 연대 같은 경우가 최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의 등급 간의 차이가 0.8점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기 때문에 외고나 자사고에서 내신이 불리한 학생들도 명문대학에 진학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고요. 하지만 조금 이 이하의 대학들은 내신의 반영 비율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부학군의 일반고에서는 내신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하면 잘 못 가잖아요, 현실적으로. 내신 안 중요해라고 하지만 그건 이 학교 얘기고, 그 밑에 있는 학교들은 내신이 중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맞다. 학원에서는 내신 안 중요하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내신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느 대학을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얘기는 굉장히 달라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면 이대 같은 경우는 내신 엄청 봐요. 내신이 지금 1등급하고 2등급 차이가 12점씩 나고 30점씩 차이 나면 이건 굉장히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다른 그런 입시의 전형들을 좀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반 선발과 우선 선발, 그리고 내신의 실질 반영 비율까지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수시 일반 전형의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좀 말씀드릴게요. 아까는 우선 선발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선 선발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수능이 정말 최상위권이 나와야 가능한 거고요.
근데 그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 일반 선발로 한번 기준 잡아봤을 때 어느 정도 선이냐? 연대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이 2등급, 222, 이 정도의 어떤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2012학년도 기준이었고요. 자연계열은 2개 과목이 2등급, 뭐 이렇게 기준을 좀 잡고 있어요.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언수회탐 3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6이다. 이 얘기는 222 이렇게 찍어도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기준이 쭉 나와 있고요. 동국대까지 저희가 이제 일반 선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하고 좀 많이 바뀐 것은 예전에는 이제 한문까지 뭐 정말 문과 학생이지만 과학 탐구까지 다 해야 되는 공부였다면 지금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이제 제가 지금 담임받고 있는 그 고등부 학생들은 최상위반은 지금 제가 안 하고 있고요. 조금 부족한 기초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수학도 학원 안 다니고 있고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리고 공부를 할 줄을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필기하는 거, 정리하는 거, 그리고 뭐 복습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게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얘네들한테 이제 학부모님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국영수 다 해야 된다. 왜 수학을 안 하냐? 수학이 너무 떨어져서 수학을 과외를 시킨다라고 하시는데 시기마다 그 내용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학생들은 지금 예를 들어서 영어하고 수학이 보통 다 5, 6등급 나온다고 한다면 제 생각엔 굳이 그 아이가 영어랑 수학을 다 할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1학년 때는 좀 아이한테 이제 이런저런 유도를 하지만 지금 2학년 올라온 학생들한테는 아직 그냥 딱 부러지게 얘기했어요. 수학하지 말라고. 그래서 영어랑 국어만 해서 3등급 2개 만들어서 인하대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다 못 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준들이 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이제 주요 대학의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해마다 입시를 치르는 학생들은 70만 명 이렇게 치르고 있는데요. 왜 70만 명인가요? 예를 들어서 우리 승주가 딱 학교 가면은 같은 레벨, 같은 학년의 학생들은 70만 명이 아니에요. 사실은 5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왜 70만 명인지 아시겠죠? 해마다 재수생이 19만 명, 17만 명가량이 들어오게 되죠. 이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특히나 상위권 학생들한테는. 자, 일단 수험생은 69만 명입니다. 그 중에 재학생은 50만 명이고 재수생이 19만 명 정도가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국영수 합이 3인, 그러니까 최상위권이네요. 우선 선발에 만족하는 학생들을 봤더니만 전체 수험생 69만 명 중에서는 8천 명이 거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이걸 자세하게 재학생과 재수생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재학생 중에서는 3,400명이라서 요 인원 비율에서 0.6%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재수생들은 어떠느냐? 얘네들은 이제 내신 다 끝났잖아요. 얘네들 뭐 하나요? 재수학원에서? 오로지 수능과 논술 준비를 하죠. 그렇죠? 이 아이들이 여기서 이제 고3 때 고배를 마셨을 때 최저등급 못 맞췄던 거, 우선 선발에 미흡했던 거, 이런 것들을 만회를 해서 결국에는 19만 명 중에 4,600명이죠. 2.42%가 이 등급의 합을 만족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훨씬 많죠. 그러니까 최상위권 학생들은 재학생들하고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영글은 재수생이랑 경쟁을 한다는 게 훨씬 더 맞는 얘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가요, 우리 아이들은? 그거를 모르죠. 고3 3월달까지도 몰라요. 자기가 1등급 나왔으면 1등급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입시 상담을 하면서 재수하는 아이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아이들한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고3 때는 뭐 예를 들면 2, 2, 3 나오고 뭐 이런 거죠. 2, 3 이렇게 나오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연구대에 못 가니까. 그래서 이제 이를 악물고 재수를 했는데 수시원서를 쓰기 바로 직전 6월달에 자기가 재수학원에서 봤던 모든 모의고사 성적을 다 갖고 왔어요. 어떤 녀석이 서울외고 이제 졸업한 아이였는데 봤더니 너무 열심히 한 거죠. 112, 122. 야, 너 진짜 애썼다. 정말 되게 고생 많았겠다. 이제 그런 아이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얘가 이제 당연히 재수도 했고 등급도 나오니까 훨씬 더 이제 우위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이쪽은 일반 선발이에요. 일반 선발. 일반 선발이라고 해서 뭐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은데 재학생 중에 2과목이 2등급이다. 이거 되게 만만해 보이지만 절대 만만한 숫자가 아닌 게요. 재학생 전체 중에 20%밖에 들지 못합니다. 근데 어떠세요? 정말 우리 전국에 있는 고1 애들 다 싸잡아서 그중에 0.68 안에 들어야 되는 거랑 이거 괴물 아닙니까? 이것도 거의? 학원인데 이렇게 하셨나요? 예,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도 되게 힘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재학생들 중에서 2등급 2개이 만족하는 거 20%. 이거는 좀 어떻게 해볼 만도 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재수생들은 그 중에 26%가 2등급이 2개 나오는 것을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보고 있는 그 뷰를 계속해서 고수하는 것은 좀 위험수당이 있다. 그리고 뭐 3, 4등급, 5, 6등급 학생하고는 좀 다르게 상위권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렇게 해서 이제 수시 기준을 보여드렸고요. 자, 그리고 아까 대학에서 학생 선발할 때 내신만 갖고 뽑는 학생부 전형이 있었잖아요. 그 학생들이 해마다 3,000명 정도가 뽑히게 됩니다. 내신이 우수한 학생들. 이 3,000명 정도의 학생들은 수능의 최저 등급이 적용이 안 되는 학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동국대학교나 아니면은 뭐 한양대학교 일부 학과나 이런 데는요, 내신이 기가 막히게 좋으면은 수능 최저 등급 안 갖고 와도 돼! 이제 이런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럼 누가 지원을 할까요, 거기에? 지방에 있는 내신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 이 학생들이 지원을 하겠죠? 자, 그리고 최저가 적용이 되는 것은 2,440명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퍼센테이지도 굉장히 좀 최저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고요. 이제 거의 다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사실 최저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는. 전국에 고등학교가 2,450개가 지금 현재 있는데 이 중에 3,000명 안에 들어야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을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를 해요. 선생님 저 내신 열심히 해서 학생부 전형으로 대학 가려고요. 그래서 너 몇 퍼센트인데 지금 내신이? 만약에 재학생이라고 한다면 1.4% 안에 들어야 돼요. 1.4% 안에 든다는 얘기는 전교에서 진짜 한 3등, 2등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게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게 가능하지 않은데 이걸 노린다는 얘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입시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입사제는 어떨까? 입사제는 1,500명 정도를 뽑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늘어날 전망이고요. 입사제에서도 최저를 미적용하는, 그러니까 최저 등급 수능 점수 갖고 와! 이러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애들은 700명이고 최저가 적용되는 아이들은 800명 정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입사제를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고 너무나 큰 벽이고 저쪽 강남이나 목동이나 되게 치맛바람 있는 그 엄마들만 주로 하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엄청난 경시 실적을 갖고 있어야 되고 올림피아도 뭐 갖고 있어야 되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다 카운팅을 해봤어요. 전국에 해마다 있는 그 입시에 관련된 경시대회의 수상자는요 250명밖에 안 돼요. 근데 정원이 1,500명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얘네만 뽑겠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거품과 오해가 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250명이 진짜 리얼 250명이냐? 대부분 복수 인원이 많죠. 예를 들어 성대 영어 경시에 1등한 애가 외대 경시에서도 1등한 애도 많고 특히나 과학고 같은 애들은 뭐 수학이나 과학 올림피아들은 거의 2-3개의 실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가 1,500명 중에서 2명이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걔는 그냥 1명인데 250명 중에서는 3명, 4명이 여기 안에 녹아들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죠. 입사제도에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노릴 수 있을 만한 준비 이런 것들이 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 페이지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기 전에 반드시 좀 같이 알아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토탈은 69만 명, 약 70만 명의 입시를 치르는데요. 그 중에 21만 명은 수능만 갖고 대학을 갑니다. 수능만 갖고. 그래서 내신도 안 보고요. 거의 대부분이 정시에서는 수능에 있어서의 이제 백분율이라든가 이런 점수 환산으로서 대학을 가게 되는 게 정시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가 이렇게 14만 명, 사정관이 10만 명, 논술이 19만 명, 특기자가 6만 명, 이 정도로 이제 아까 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복습입니다. 왜 70만 명이냐, 59만 명이 아니냐, 50만 명이 아니냐, 재수생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왜 논술과 정시만, 그러니까 숫자가 많긴 한데요. 왜 이쪽만 자꾸 지원을 하느냐, 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죠? 준비한 게 없으니까. 왜 준비한 게 없죠? 그러니까 귀결을 갖다 보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 학력고사 세대이기 때문에 정보가 없는 거죠. 그 메커니즘이 아닌데 자꾸 이렇게 다른 방향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갈 수 있는 전형이 2가지밖에 없더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사정과는 어려운 건 아닌가요? 안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250명은 복수 인원이 상당히 많고 실제로는
아까 첫 장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지금 10만 명 정도가 사정관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되는데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재수생이 불리한 전형과 유리한 전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왜 우리가 재수생을 자꾸 들먹이냐면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권을 우리가 지원하려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러는데 재수생은 여기서 도대체 어느 전형으로 많이 갈 것 같으세요? 은영이 어머님 재수생은 어디로 갈 것 같으세요? 퀴즈. 예, 재수생은 맞습니다, 어머님. 정시와 논술로 많이 가겠죠. 이미 내신은 끝났고요. 이걸로 갈 거면 작년에 갔겠죠. 그리고 사정관을 얘네가 재수하고 다니면서 이거 준비하는 게 좀 말이 안 되거든요. 사정관이라는 거는 단연간에 얘가 어떤 진로와 적성에 맞는 스펙을 구비하는 건데 너무 이게 어거지잖아요. 물론 지금 현재로는 국민대나 예를 들어서 숙대나 요 정도 대학급에서는 사실 1년간의 사정관도 좀 인정해줘서 굉장히 지금 구멍이 많이 뚫려 있는 상태예요. 왜냐면 사정관이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다 보니까 이런 시기에는 왜 구멍이 많이 뚫리는 거 아시잖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수생은 주로 정시와 논술로 효부를 볼 수밖에 없다. 그러면 우리 재원생들은 어떤 전형을 노려야 되느냐? 사정관이죠. 사정관과 논술과 정시를 같이 준비를 한다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공통분모로 묶을 수밖에 없는 수능이라는 게 있고요.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어떤 사정관에 대한 내용들이 있다고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비교과는 그렇다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이게 좀 이제 막연한 약간 벽에 좀 부딪힌다는 느낌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0명 안에 속하지 않더라도 경시에 실적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입사전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첫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죠. 독서 기록 위주로 비교과를 실행하는 학생. 그러니까 책을 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막 읽어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이런 학생들도 있고요. 비교과 활동의 케이스 두 번째는 과학의 실험 보고서 위주로 비교과를 실행하는 학생. 굉장히 증빙 자료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메리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일지라든가 본인이 참여했던 실험 관찰이라든가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증빙 자료로 했을 때 가산점이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케이스는 학교 활동 위주로, 그래서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교내 진로 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듀팟에 꼬박꼬박 이렇게 계속 기재를 하는 학생들이 또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 실제 케이스예요. 저희가 지어낸 문구가 아니고 실제 케이스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네 번째로는 학교 활동 위주로 비교과 실행하는 학생 말씀드렸고요. 봉사활동 위주로 비교과를 실행하는 학생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다 따로따로라고 보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과 한다는 것은 동아리 활동하고 봉사활동 하면서 자기 진로 적성에 맞는 그 실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스펙을 만들어가는 건데 어렵지 않습니다. 책 몇 권 읽으시고요. 정보 많이 취하시면서 하나씩 방학 때마다 하시면 돼요. 참여하시면 되고 뭐 꼭 수상 실적이 있어야만 하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반고가 아니라 만약에 뭐 자사고나 아니면은 그 외고에 진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사실 학교에서 이런 부분들을 거의 다 만들어줘요. 가만히 있어도.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엔가 하나고등학교 2학년 지금 다니고 있는 학생하고 저희 중등부에 이제 탑반 여학생들이 조금 요즘에 맛이 갔다 그래갖고 걔네들 좀 만나게 했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너무 잘하는데 더 올라갈 데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신을 조금만 하니까 뭐 상신에서 1등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고 2학년 언니가 와서 얘기한 거죠. 우리 학교는 다 전교 1등만 모였다. 그리고 웃음이 나더라고. 아, 정말 그러겠다. 다 전교 1등이니까 정말 이게 너무 이 경쟁하는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고, 그리고 솔직히 비교과 같은 경우는 가만히 있어도 학교에서 이렇게 저렇게 다 이렇게 막 묶어준다는 거죠. 뭐 봉사도 묶어주고 이렇게 묶어주는데 그거는 하면 된다. 그러니 이제 니네가 해야 될 게 뭐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던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동아리 활동이 그렇다고 일반고에서 전혀 불가능하냐? 그렇진 않고요. 많이들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외로운 싸움이긴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나 시간을 굉장히 많이 내야 되거나 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방학 때 미리 이제 준비를 좀 하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지금 겨울방학 끝났고요. 이제 여름방학이 되면은 7월 달에 이런 공고가 다 떠요. 뭐 기자단 모집, 뭐 매경의 뭐 주니어 MBA 모집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에 그런 것들이 뜨게 되면 저희가 또 한번 다 안내를 드리도록 할 거예요. 지금도 이주아학원의 다음 카페에 가시면 비교과 활동이라는欄을 클릭하시면 그 안에 이런 내용들은 다 수록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성공 사례 99%를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공통점이
고1 때 학습 로드맵을 작성을 했고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고2 때 방향 설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맵은 지금부터 이제 2월, 3월 이렇게 쭉 흘러가면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까지가 1년의 로드맵이 되겠죠. 그 안에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고 학교에 행사가 있고 중요한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이 있습니다. 어느 달에 무엇을 해야 되고 무슨 시험에 응시해야 되고 이런 로드맵이 없는 상태에서 국영수만 열심히 공부한다라는 것으로 또 그 성적만으로 학부모님과 학생이 상담을 하시고 아니면 그걸로 대학에 점친다는 굉장히 좀 안 맞는 지금의 입시구조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로드맵을 성실하게 이수를 하고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 결과물을 갖고 2학년 여름방학 때는 어떤 전형으로 갈지를 시나리오를 짜셔야 되겠죠. 입사제로 간다, 논술로 간다, 특기자로 간다 이런 것들을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들어봤어요. 이 로드맵을. 그래서 사실은 이걸 가지고 저희 학부모님하고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서 지금 오시라고 한 거고요. 1월부터 12월까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2월이죠. 이제 학교 배정이 되고 학교 생활 시간표가 작성이 될 거예요. 학교에서 달력도 나오고 전체 1년의 일정표가 쭉 나오게 되고요. 자, 보시면 이제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학기가 끝나게 되는데요. 중간에 저희가 탭스반 학부모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밑에 이제 탭스 시험의 응시일자가 나와 있어요. 아시다시피 탭스 시험이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혹은 두 번씩 진행이 되고 매 월마다 볼 수는 없죠. 스케줄이 있고 중간 기간이 있는데 하지만 1년에 최소한 3번 정도는 응시를 하셔가지고 점수를 우리가 체크업을 해야 되고요. 1년에 뭐 3번, 4번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월에는 이제 전국연합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사고나 외고에서는 아마 이 시험을 분명히 보실 테지만 일반고에서는 전혀 보지는 않고 있어요. 서울 시내에서는. 그래서 학생들이 참 불행하게도 6월이 되어서야 본인의 수업과 점수를 좀 확인할 수 있다는 게 일반고의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저희가 보고서 얘가 국영수가 몇 등급인지를 좀 이렇게 체크를 해요. 근데 조금 처음 보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 이런 경우 있어요. 지금 영어랑 수학을 주로 위주로 시키시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국어나 탐구는 아예 손을 전혀 안 대고 있다가 이날 처음 시험지를 보는 거예요. 시험지가 어떻게 생겼고 몇 문제고 야, 밥 먹고 시험 보냐? 막 이러는 거죠. 시험을 뭐 밥을 먹고 봐? 하루 종일 봐요, 원래. 수능하고 똑같이 1교시에 국어 보고 2교시에 수학 보고 점심 먹고 영어 보고 4교시에 탐구 보죠.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애들이. 국어 시험도 듣기 평가가 나왔었냐? 이제 없어졌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생소하게 6월달에 처음 만난 아이들은 잘 보면 이상하죠, 진짜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안내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미리 학원에서는 뭐 일반고고, 외고고, 자사고고 할 거 없이 이거에 대한 리뷰를 진행을 할 겁니다. 당연히 대비도 할 거고요. 그리고 6월 모평이 다가오게 되면 저희가 특강을 해요. 주말에도 계속 특강을 하게 되고 기출문제를 또 계속해서 풀게 되고 필수 어휘를 다시 한번 정색하고 외우는 그런 과정들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또 이제 멀지 않았죠. 벌써 이제 오늘도 보시면 눈이 오긴 했지만 많이 따뜻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월부터 12월까지는 또 이제 하반기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아래 부분인데요. 아마도 지금 참석하신 학부모님들께서는 관심이 많으시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자료를 좀 가지시려고 노력을 하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한 50%는 이게 데이터가 없어요. 모르는데요. 성적도 잃어버렸는데요. 잊어먹은 무슨 생각이 안 나는데 막 이래요. 몇 등급이냐? 기억이 안 나요. 있어요. 되게 많습니다. 내신은 몇 등급이냐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2학년 좀 됐으면. 그게 없다면 사실은 입시 상담을 하시고 아이하고 얘기하는 것이 모두가 다 사실 그냥 공중에 둥둥 뜬 그냥 바람 잡는 얘기인 거죠. 데이터 숫자가 없는데 얘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 저희가 성적표를 얘기할 때에도 야, 너 지금 4등급이야. 그러니까 이제 3등급으로 올라갈 얘기를 하는 거지 얘하고 뭐 1등급 얘기를 하는 거 되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점수와 등급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1년의 로드맵으로 이제 특히나 탭스반이나 이런 학생들하고는 저희가 같이 호흡을 하면서 기재를 하면서 중간에 1년에 2번 정도의 대입 상담을 진행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 안에 이제 탭스 성적도 있고요. 비교과 활동을 어떤 것들을 했는지 이런 데이터가 저희한테 이제 정립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성적 분석과 학습 상담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성적표는 이주화 어학원에서 만든 수능 모의고사 영어 성적표인데요.
굉장히 좀 촌스러운 색깔로 이렇게 보이실 수도 있지만 전에도 한번 보여드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수능에 지금 영어 영역은 45문항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 올해부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올해 입시 치르는 고3 아이들부터는 이게 원래 듣기가 17문항이었다가 이번에 대일 올라가는 애들은 지금 고3 애들부터는 22문항으로 듣기가 50%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학원의 커리큘럼 다 바뀌었고요. 시중의 책들도 다 바뀌어버렸어요. 예전의 책들은 이제 쓸모없게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22문항까지가 듣기인데 점수대별로 이렇게 색깔을 입혔습니다. 4등급 학생들이 맞춰야 되는 문제는 파란색, 그리고 3등급은 노란색, 2등급은 보라색, 1등급은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름을 가렸지만 4등급 학생이에요. 얘한테 빨간색 왜 틀렸어? 이거 좀 웃기는 얘기겠죠. 그 의미 없는 얘기고 얘한테 이런 얘기 해야죠. 야, 듣기가 난이도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넌 왜 틀렸니 지금? 네가 4등급에서 3등급 올라가려면 자 9번 봐라, 13번, 16번 너 틀렸지? 그런데 이게 4등급 문제야. 얘야, 유형을 정확하게 보고 네가 뭘 놓쳤는지를 한번 봐라. 만약에 네가 이 세 문제를 맞췄다면 넌 3등급이었을 거야, 분명히. 그러니 그 부분에 포커스를 좀 맞추자. 그리고 독해 쪽으로 왔더니 독해는 뭐 4등급이 맞아야 될 문제를 잘 맞았네. 그런데 넌 듣기가 문제였구나. 이제 이런 식의 어떤 구체적인 상담이 오고 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자, 이 성적표를 통해서 저희가 상담을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 아이들마다 지금 예비고일 학생들은 다 진행을 했었어요. 1대1로 한 학생도 있고 2대1로 한 학생들도 있고 했었지, 성적. 이것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상담을 하면서 좀 장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하고 야, 무조건 문법 열심히 하자, 이제 뭐 단어 많이 외워야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유형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이도 좀 이런 거에 대해서 분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더라 이것이죠. 이제 탭스 성적표도 좀 만들었지만 탭스 성적표는 저희가 지금 분표해 드린 게 에듀조선에서 지금 만든 월간 탭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지로 지금 모의 탭스를 받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이건 전체 다 아는 건 아니고 아까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렸던 플래너입니다. 그래서 2주와 어학원에서 만든 플래너인데요. 1주, 2주, 3주, 4주간에 걸쳐서 이제 계획을 뭘 세울지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과목마다 이렇게 아이가 진행을 했고 이 아이는 지금 이번에 고3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간 학생이에요. 동국대학교 지금 논술 전형으로 합격을 했는데 저희가 만든 폼을 그대로 했다가 자기가 또 이걸로 제본을 떴어요. 그리고 자기 스타일대로 다시 한번 만들고 밑에 막 말씀 성구도 지가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해서 자기만의 계획표를 좀 세운 것이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1단위로 쪼갭니다. 아까 주단위였던 것을.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체크를 하죠. 코멘트를 달아드리죠. 야, 너 이거는 뭐 밀렸는데 이걸 갖다가 토요일날 이렇게 다 잡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국어는 너무 구체적이지가 않다. 그냥 수학 공부, 국어 공부 이러면 어떡하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고 무슨 공부를 할 건지를 시간별로 정확하게 좀 하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자신의 시간에 대한 가용을 제대로 올거나이즈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왜 다 하지 못하냐면요. 애들이 못해요. 그냥 주면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잘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래서 그 아이는 그 스타일대로 하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여학생들이나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잡아야 되는 아이들은 좀 재미를 많이 보고 있는 콘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먼저 지원을 받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선생님들마다 한 10명 정도 이상 지금 관리가 이제 들어가는 패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걸 또 1단위로 나눴죠. 실제로 아이가 이렇게 해서 자기가 했던 부분들은 다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지워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단어 테스트는 지금 탭스하고 수능 어휘를 지금 동시에 보고 있어요. 지금 해당 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단어가 많이 좀 힘들고 탭스 어휘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말로 되어 있어도 너무나 어려운 말들이 사실 많은데 전문화된 직업군마다 전문화된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작업을 해서 이제 해커스라든가 아니면 탭스의 달인이 되는 법이라는 어휘집을 통해서 이제 100%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은 일반반도 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좀 특이한 거는 저희가 이제 합격률을 높이려면 사실은 책에는 뭐 100개가 있으면 한 50개만 내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100개를 다 내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예문을 또 다 내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지겨울까.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이게 참 안 좋네. 왜 처음에 이 생각을 했지? 한 70개만 낼 건데 애초에 그렇게 해버려갖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이번에 저희가 이 작업을 한 게 능률복화 어원편이라는 자사고에서 지금 굉장히 제일 많이 자료로 쓰고 있는 그 책도 작업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제가 한번 지난번에 풀어봤는데 정말 애들 말로 약간 토 나오게 생겼더라고요. 진짜 약간 보니까 너무 힘들게